올려 놓으면 되니까. 어떨까요? 시작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발표는 우리 권재진, 우리 스마트 4차 산업혁명 전도사, 우리 권재진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부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기보다 제가 그 3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 큐레이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그 요즘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좀 우리 시대를 잘 대변하는 적합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큐레이션 또는 큐레이터라는 말들이 지금은 뭐 푸드 큐레이터, 그 다음에 그 북, 책과 관련된 것도 있을 뿐더러 방송 쪽에는 큐레이션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플러스 큐레이터라고 저기 좀 붙입니다. 네. 그 오늘 우리 특히 또 이성기 동기가 여기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나 의견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좀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 그 제가 책을 선정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는 이게 중국 후난 위성 TV 여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TV 관련된 동사자들이 이걸 책을 엮은 것 같고요. 전체 한 12회 분량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걸 시청률 조사 기관에서 해보니까 시청률 1위를 뭐 달성했다고 상당히 좀 그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 것 같고요. 그 누적 시청만 하더라도 3억 5천만 건. 하긴 뭐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3억 정도 해봐야 뭐 얼마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한 4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좀 정상급 그런 과학자, 이것도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보면, 대부분 그 사례로 소개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 또는 기업인들이라서, 이 책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국내 번역서들을 보면 미국에서 나온 번역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그 중국인들이 많고, 또 중국의 유명한 과학자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소개된 내용이라서 조금 다른 책과 달리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한 21가지 정도 다양한 그 혁신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분야도 좀 아주 다양한 그런 분야에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요즘은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교통, 도시계획, 뭐 질병, 방송, 치안, 특히 중국에는 치안과 관련해서도 이걸 많이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주요한 거는 혁신 사례들을 보면, 뭐 미래 도시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내내 시티 브레인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국의, 저도 이제 드론을 최근에 1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거는 이제 드론으로 보면 하급, 중급, 상급이라고 하면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드론인데, 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4K 정도의 화질인데도 불구하고 140만 원 정도 주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요즘 추워가지고 제가 이제 드론 동호회에 제가 가입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 사진 출사하듯이 이 드론도 출사를 해요. 교육 출사도 하고, 그래서 영남 알프스 같은 데 가서 찍고 원래는 좀 활동을 좀 많이 해보려고 지금 안 그래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이 그럼 드론이 이제 사진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드론을 산 거예요? 동영상 그것도 되고, 아, 조정하는 기술은 뭐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드론이든 간에 조정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일단 배워놓으면 뭐 나중에 우리 드론으로 씨도 뿌리고 약재도 살포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니까 그래서 뭐 관심 갖고 지금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뭐 감성 로봇, 최근에 혹시 그 선배님
최근에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루다라는 챗봇 혹시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로 서비스가 일단 중지가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페이스북 기반으로 그 인공지능 그 챗봇 그러니까 이게 대화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야, 제가 감성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걔는 이루다라는 애는 20대 한국의 여학생, 대학생을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그 대화 내용들이 보면 20대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는 그걸 또 뭐 좀 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대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사회 문제가 돼서 오늘 아침에 이걸 그 챗봇 개발 회사에서 일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이 감성 로봇이라는 것도 뭐 정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건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에는 또 인공지능 기술을 그 치안과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개인 맞춤형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 이것도 보면 중국에는 정말 수천만 개의 그 CCTV가 있는데 CCTV의 그 화질이 그 좋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한꺼번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게 또 다르게 보면 개인의 어떤 정보, 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중국 같은 데서야 뭐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 음성 인식 탐정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각만으로도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그 첨단 해양 시대를 열 무인정, 그다음 미래 비행기라든지, 그리고 마법 망토,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는 망토 같은 걸 입으면 이거 완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게 참 특이했습니다. 이동하는 집, 미래 자동차,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 표종 로봇이라든지 이런 크게 한 21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들은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또는 머지않아서 현실화될 꿈의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생체 모방 로봇 기업 대중화지구 회장, 이게 아마 이것도 중국 회사 같은데 회장은 어떻게 그 외국인의 토마스 페어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자 이런 말을 했고요. 인텔에도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미래가 아름다울 것이라는 점은 잘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인류를 파멸로 이끌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오늘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첫 번째가 이게 상당히 좀 브로드한 그런 토론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 AI 발전이 인류에게 정말 공헌할 건가 아니면 파멸을 이끌 것인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이런 마당에 우리 각 개인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강의를 가끔씩 하다 보면 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so what?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2045년을 기술적 특이점이 다가온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드디어 인간 지능을 앞서는 시점을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5년 해봐야 지금부터 23, 4년 정도 후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아까 우리 이정기 동기가 얘기했듯이 이 AI가 관련된 이 기술이 중국이 정말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리드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특허 기술이라든지 뭐 이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을 압도할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제가 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일단 하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그 전에 사전 얘기 좀 나눈 얘기 중에 하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중국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 옛날에 생활운동처럼 하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나라가 원하면은, 국가가 원하면은, 뭐 인민들이 원하면은 기꺼이 하는 어떤 단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집단을 생각하는 정신이 강한데, 이게 이러면서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역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낙관적이란 말은 어찌 생각하면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조금 철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 그 출신 과학자들이 어떤 어렸을 때 그런 꿈을 보면은 꼭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변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좋은 교육의 뒷받침을 받는, 양질의 교육 뒷받침을 받는 그러한 실력 있는 아이들이 특정한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의 개천에서 용나듯이 열심히 해서 각 분야로 이제 진출하는데, 그것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거 생각했어요. 양질 전환. 그러니까 양이 워낙 많으니까 원래는 좀 이렇게 약간 중급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출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기회를 받아가지고 더 앞서가고 또 이렇게 또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은 후발주자의 장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도 가지만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어떤 양질의 기술들을 잘 습득하고 좋은 조건으로 하고, 또 유럽에서는 시장 확보 측면에서 많이 또 협조도 해주고 이런 해서 그런 후발주자의 장점을 정말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동기가 얘기했지만 QR코드 가지고 쓰는 거, 사실 QR코드는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일본의 과학자가 만들어가지고 다 퍼뜨린 건데, 그거를 정말 꽃피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이다. 근데 왜 중국이 그러냐? 사용하는 인구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워낙 많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개발하면은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중간쯤에 애경연구소에 있었어요. 애경연구소에서. 애경연구소 이제 민간 연구소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은 신제품을 하나 개발해서 이것이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시장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주로 사업체에서는 1억 명 정도, 1억 명 정도가 있으면은 그 참 이렇게 그 시장으로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술이 굉장히 앞서갈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해외로 좀 진출하다 보니까 인구 조금 늘어났다가, 그런데 중국은 그거에 뭐 10배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웬만한 제품을 만들면은 다 이제
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에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게 뭐가 하나 있어요. 생각이 바뀐 게 얼마 전에 우리 뭡니까 선거할 때 그 선거 전에 누군가 양정철이 중국 공안에 가가지고 중국 공안이란 뭐 이렇게 그 MOU 맺으면서 뭐 협조하기로 했잖아요. 나는 아니 우리나라 경찰하고 이것들이 왜 중국 공안에 가서 기술 제휴를 하고 지도를 받느냐고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인구당 중국 경찰, 즉 중국 공안의 숫자가 헐 적더라고요. 그만큼 치안이 유지가 잘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치안이 유지가 잘 되느냐? 이게 바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죠. 뭐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러니까 야, 중국이 좀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만만한 상대는 진짜 아니다.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뭔가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찬찬히 봐야 되고. 근데 여기도 이제 중국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10년 정도 후에는 굉장히 정체가 올 수 있겠다는 또 나름의 또 생각은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제 얘기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이제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이제 제시했어요. 예, AI 발전의 미래가 어떨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개인은 뭘 할 수 있겠는가, 혹은 뭘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이 특이점, 싱글레리티가 정말 2045년에 올 건가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질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워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뒤로 미루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발전자는 뭐 워낙 저걸 전문가고 저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우선 토론하기 전에 요 기본적인 그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인공지능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어떤 인지작용을 직접 해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어떤 원하는 효과를 어떤 직접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는 말이 이 인공지능하고 많이 혼용이 되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응용한 어떤 그 피지컬 조직을 갖춘 그런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의 형태를 한 그런 휴머노이드 같은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기계, 가령 청소하는 것도 로봇이고 요즘 그런 것이 많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나 원리를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 어떤 연산 처리 이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최신에 이제 발전한 것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딥러닝은 인간의 어떤 두뇌 조직을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를 모방한 그런 기술이고 딥러닝 이전에는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했고 또 그전에는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그랬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됐고 이 딥러닝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세돌하고 대결한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전문 기사, 바둑 기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만 건의 기보를 입력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바둑의 수를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커제와의 대국 이후에 나온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보도 없이
그냥 바둑의 원리만 입력해 놓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바둑의 수를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 알파고나 이 IBM 왓슨 같은 것은 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걸 weak AI라 그러거든요. 예. 혹은 뭐 narrow AI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하나의 인공지능이 여러 개의 어떤 분야에 능통하게 될 때 이것을 strong AI 혹은 general AI 그럽니다. AGI라고 그러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특이점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언제 올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요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책은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가. 제가 이 책을 솔직히 읽다가 이제 한 반에서 멈췄는데, 왜냐하면은 이 책의 특징은 너무나 자기 과시적이에요. 중국 사람들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 계몽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중국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조금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자기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기술에 앞서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하는 일종의 위협감, 의구심, 이런 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기쁘지만 않았다. 이게 이제 미국 책을 읽을 때하고 중국 책을 읽을 때하고의 차이인데, 미국은 이런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도 어떤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일 수도 있고 또 뭐 휴먼 석세스 스토리일 수도 있고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데, 중국은 그걸 거두절미하고 그냥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조금 저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네요. 선생님, 우리 이종기 동기 뭐 이야기하는 거 아, 아닌가요? 예. 아, 예, 마이크를 껐네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일 책을 읽기 전에는 이게, 저자가 이제 나는 미래다라는 방송 제작팀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명견말리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아마 일단 뭐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가 이제 KBS 방송 제작팀에서 이렇게 작성한 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좀 뭐 신선한 충격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와, 참 책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내 방송을 봤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방송국에서 제작한 책이나 기자가 쓴 책은 다 잘 썼다고 이렇게 이제 잘 쓸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나는 미래다라는 방송 제작팀에서 썼길래, 야, 이거 뭐 명견관리를 사실 기대를 하고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좀 뭐랄까 이게 각각 저자가 좀 달라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술술술 읽히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좀 너무 딱딱하고 좀 단편적인 그런 지식, 아까 전에 선배님 말씀하셨던 어떤 뭐 이렇게 스토리라는 이런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좀 되게 뭐 진도가 잘 안 나가지고 저는 반밖에 못 읽었습니다. 못 읽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쭉 보면서 어떤 중국의 어떤 인공지능 발전 현황을 뭐 제가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봤지만은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예전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제 그 바둑 대결할 때도 예전에 이제 조훈현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신과 바둑을 두어도 2점 깔면은 2점으로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훈현이가. 그래서 바둑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사고의 그 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만큼 이제 자부심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바둑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결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뭐 다시 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책을 이제 뭐 초반에 좀 뭐 특히 3장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잘 읽겠어요. 그냥 뭐 스토리도 좋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았고 또 정말 우리 실생활에 좀 많이 응용이 되겠구나 하는 뭐 그런 3장을 좀 특히 좀 뭐 재밌게 읽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저한테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재밌게 읽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쭉 뒤로 가면서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질병을 좀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많은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인공지능이 어떤 그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해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가장 큰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인류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데서 가지고 인공지능이 정말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좀 인류사에 큰 공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박영민 동기가 얘기를 했는데 저 중국 사람들은 뭐 이제 미국보다는 뭐 유럽이나 독일 이런데 뭐 좀 유학을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개인들이 어떤 애국심 뭐 이런 게 되게 강하다 하는데 뭐 개인들이 어떤 그 당이나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애국심 이런 거는 사실 강한 거는 맞아요. 강한 거는 맞는데 유학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좀 많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제가 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작년에 뭐 우리 뉴스에도 이제 크게 화제가 됐는데 칭화대학에서 박사 졸업생 12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게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2억 몇천이 2억이 넘거든요. 초봉이. 물론 이제 박사라서 이제 그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은 화웨이가 얘들을 채용을 하면서 연봉 2억 초봉을 2억 넘게 준다는 거는 진짜 상상하기 힘들 파격적인 그런 그 액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중국이 칭화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지방 정부에서도 정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마 뉴스 같은데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천인 계획, 만인 계획, 뭐 백만인 계획 이런 용어가 있는데 정말 외국의 유명한 저명한 교수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인력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중국 학생들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도 많고 하지만은 정말 인재 채용을 위해 가지고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중국 유학생들, 특히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한 많은 중국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물론 애국심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이 그만큼 돌아오는 유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혜택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부러운 부러운 거였고요. 저는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깊이 있는 뭐 잘 지식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이 책을 한 중간전밖에 못 읽었는데 나머지 아이도 끝까지 한번 인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저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돈 내고 당연히 돈 내가 이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오늘 또 이 눈 때문에 이거 좀
괴롭습니다. 이거 갑자기 오늘 또 눈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 김광수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단편적인 어떤 이게 것 같아요. 제 딸이 이제 카이스트 다니는데 요번에 그 지난 여름에 가락기에 그 문재인 외교 그 특보가 특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한 학기 수업을 카이스트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22세기에 패권을 어느 국가가 잡을 것인가? 이제 그 문재인 특보가 미국이냐, 이제 중국이냐 그 두 가지를 갖고 어떤 논거를 이야기해봐라 했는데 그 카이스트 학생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 이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 AI라든지 여러 기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자기들이 특히 제조 기술 이게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고 또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 친구 중에 이정동 그 대통령 그 뭐 과학기술 뭐 특보 있는 그 친구가 하는 말도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인간의 어떤 창의력들을 조금 억압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자체의 어떤 그런 뭐 창발적이고 역동적인 게 어느 정도 개선은 있지만 원천적인 기술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시진핑처럼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국가가 되면 이제 창의력이 막 떨어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우리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희 애도 이제 그 앞으로 22세기 그 중국이 미국을 능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났더니 굉장히 어떤 약간 개별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아주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한 것도 같고 또 하나가 저는 이거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신문에 조금 한국 신문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매 21장에 나오는 스마트 쿠션 다르마 이 회사가 이제 그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20분 이상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 그걸 바로 이제 그 관리자한테 그게 체크돼 갖고 직원을 어떤 감시하는 어떤 도구 아니 그게 이 여기 21장에 나오는 스마트 쿠션 다르마를 이용해서 직원을 그렇게 감시하는 도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7장하고 8장 음성인식이라든지 안면인식 이런 것들 자체가 중국의 어떤 공안 문화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많이 이제 그 결부돼 있다는 거. 결국 여기가 AI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성 우리가 긍정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또 이거 통제하기 위해서 쓰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어떤 공안적인 어떤 측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많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굉장히 또 놀라운 거는 저는 일장의 미래 도시 제가 이제 건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미래 도시를 하기 위한 인프라 이런 걸 아주 뭐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발 시대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게 에너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시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주 뭐 세종이라든지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양적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질적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이 격차들 그 AI의 이 양면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 또 협력할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광수 교수님은 미국과 이제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어떤 전체 어떤 패권 측면에서는 이게 AI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예, 아까 오시기 전에 이제 서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아, 이 예, 죄송합니다. 중국의 이제 강점과 그 서구의 강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서구 사람들은 중국이 결국에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기 때문에 큰 발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일종의 그 일종의 전체주의죠. 그런 체제 속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워낙 큰 주제니까 조금 접어두고 그 서구와 중국의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지나가면 서구는 인공지능 이야기나 알고리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름으로 재료로 사용하는데 그 빅데이터는 개인의 모든 정보. 여러분들도 오늘 어제 오늘 구글 무슨 그 웹을 이용한 그 뭐 개인 특화 이런 걸 받았을 텐데 지난 한 해 동안 예, 구글의 이 위치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당신이 어디를 다녔고 몇 킬로를 다녔냐 이걸 알려줘요 구글이. 예. 그러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의 어떤 노출과 침해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서구는 굉장히 그게 민감합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아까도 몇 이야기가 나왔지만 세계에 자랑하는 그 안면 인식 기술, CCTV의 어떤 그 통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서구에서 중국 인공지능에서 문제를 삼는 게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신용정보나 아니면 소비생활이나 이런 걸 모두 분석해가지고 개인마다 소셜 크레딧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뭐 100점부터 0점의 스케일이라 그러면 당신은 80점이다. 그러면 그 80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 50점이 안 됐을 때 제한되는 일이 나름대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게 평생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이 빅브라더의 현실화가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서구의 어떤 인공지능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르고 접근 방법의 차이가 난다. 예. 그것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제 206쪽에 보면요. 206쪽에 왕장빙이 한 말이 있는데 206쪽이요. 미래의 산업은 스마트화와 함께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자원을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장소로 옮겨야 하며 유연한 생산 방식을 통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과 제품만 생산한 후 각지로 분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구절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과 제품만을 생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인민이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이고 쉽게 말하는 완전히 계획적이라는 거죠. 어떤 당이라는 거고 어떤 집단이라는 거죠. 집단에서 계획하는 대로 이렇게 생산해야 되고 또 각지로 분배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각지 분배가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분배하고 싶은 곳으로 보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지나친 너무 그건지는 모르지만 왜 우리 이 공산주의 구호 중에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받는다. 이게 능력껏 일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만큼 일해야 되고 결정되는 대로 그걸 받아가야 된다는 그 문구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나친 기군지는 모르지만 좀 요 문구가 제가 왕장병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표현하는데 이게 아닐 수 있다. 요게 너무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계신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진행자가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시대가 만약 오면 어떻게 될 건가는 질문을 하니까 노회찬 그 당시 국회의원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무섭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많은 우리 그 인공지능 관련된 석학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부엌에 있는 칼을 뭐 우리 가정주부가 갖고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인간이 갖춰야 될 그 자질 중에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인성이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영주에 가니까 세계 인성 포럼을 원래 이제 2회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첫 번째 작년에 1회,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1회 주제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인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육춘성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AI 스피커라고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첫째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면들이 있고, 그 기계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쭉 보면서 앞으로의 이 대세가 그 인공지능뿐만은 아니고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해야 된다. 이제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으로 느낀 거는 중국의 그런 기술에 대한 그 발전 속도라든가 그 창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수많은 그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자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 책에서 나오는 분들은 다들 그 뭐 유명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나의 클럽이라든가 그런 이제 모임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기들이 배웠던 걸 그 개발해서 창업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랑 비교를 하면은 제가 최근에 접한 것들도 보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이 익히 먼저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창업을 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다시 그 돌아갔던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현재로도 그 의료 기술을 그 활용한 AI를 활용한 뭐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겨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뭐 원격 진료에 대한 뭐 포럼을 한다. 뭐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벌써 그 중국에서는 실 사용에 활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 그 우리 쪽은 상당히 지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추구해야 되는 거를 그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위 얘기하는 요번에 그 작년에 타다가 불법으로 규정이 되면서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방향은 이렇게 AI고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쪽으로 우리 같이 작은 나라가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자꾸 역행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 우려가 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 타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한국이 정착을 못하고 동남아 쪽으로 진출해서 세계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었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이 책에 좀 그 충격을 받았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저 자신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지 조금 이 심히 염려스러운 면들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선배님들 학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그저 원격 진로는 저번 주에 이렇게 그 국회에서 이제 그 포럼 하는 거를 좀 잠시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느끼는 거는 그런 쪽으로 그 안을 제시를 하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학에 계시는 이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를 적용하려는 분들이 그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은 학계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먹거리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종기 동문께서 이제 특허권에 이제 관심이 많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AI가 기계가 만들어낸 특허권이 특허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예, AI가 만든 아이디어 예, 예. 안 되죠.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죠. 현행법, 사람 이게 그 등록받을 수 있는 주체가 사람이니까 음, 인공지능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 특허는 그 인간이 만든, 살아있는 인간이 만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 AI가 관련해서는 AI가 만든 특허, 뭐 요즘은 AI가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뭐 이런 문화 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 이제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가 하나의 큰 논점입니다. 예. 예. 그 특허 분야도 잘 보시면은 세계에서 AI 특허권을 인정한 예가 어떤 나라에 하나 있고 아, 또 그래요? 직접 주진 않았지만 예, 예, 간접적으로 예, 예. AI가 1차고 사람이
그 AI를 만들고 AI가 2차로 했는데 그것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그쪽 연구해 보시면 좀 재밌을 예, 좀 관심 있게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최근에 제가 그 휴먼즈라는 시리즈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영국 드라마입니다. 2018년도부터 저게 휴먼즈 시즌 1, 2, 3가 나왔는데 그 휴먼즈를 보면 그 인공지능 여자 로봇 주인공이 자기한테도 인격권을 달라. 그래서 소송을 법원에다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 변호사를 사서 그걸 자기한테 변론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앞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생존에 있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가 19금 관련된 그런 그 컨텐츠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리얼돌이라든지 뭐 섹스돌 같은 그거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 이렇게 접목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에 그 발전은 돈이 일단 되고 또 수요가 있으니까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 이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느꼈던 거를 이제 한번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창의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 뭐 공산당이고 사회주의 체제니까 창의성이 좀 말살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뭐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중국에 살게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2010년부터 12년까지 유학할 때만 해도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성적 위주의 그런 어떤 교육이었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또 월급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월급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 작은 월급을 어디서 보충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저는 그런 수당 이렇게 보너스 이게 이제 그 월급보다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당이나 보너스가 뭐로 결정되냐면은 자기 반 학생의 전체 성적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는 이제 외국 학생이잖아요. 외국 학생이 이제 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반 전체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막 굉장히 외국 학생들 싫어하는 선생님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학부모 회의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뭐 무려 뭐 장장 3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제 성적 얘기예요, 성적 얘기.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쇼킹했던 거는 처음에는 1, 2, 3학년 전체 학부모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학년별로 2학년, 우리 애가 3학년이니까 3학년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 끝나고 나서는 제일 마지막에 각 반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담임선생님이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성적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 이제 쭉 다 나왔는데, 이번 달 기말 시험에서 누가 1등 했습니다. 그 해당 학생 부모님 나오셨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때 그 선생님이 이번에 그 누구누구가 꼴찌했고, 누가 꼴찌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불러주면서 학부모 나왔냐고 손들래요. 손드니까 당신 애들 막 그렇게 공부를 왜 그렇게 안 시켰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중국 대단하다. 정말 중국 성적을 중시 여기구나. 정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그 성적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억압이 됐겠죠. 근데 제가 2017년도에 한 5년 지나서 중국을 가봤더니 정말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중시하던 그런 성적들이, 물론 이제 지금도 중국은 성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시하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개인의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에 누가 제일 크게 공헌했냐 그러면 저는 마윈이라고 생각해요, 마윈. 마윈이
그야말로 흑수저 CEO지 않습니까? 그 마인이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었잖아요. 저 수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로망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가지고 정말 창업을 해가지고 마인 같은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샤오미, 레이징 같은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게 많은 중국 젊은이들 사실 꿈이에요. 그 속에서 창의성이 터져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은 공산당이다 보니까 어떤 당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억압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무수한 창의성들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하루에 뭐 2만 개씩 기업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의 또 어떤 창의성이 저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2만 개 하루에 생겨나는 기업만 해도 2만 개인데 그 중에 1%만 성공해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우리 후배가 얘기했다시피 그 어떤 타다가 금지가 되고 또 원격 오류가 우리가 시행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중국은 이거 굉장히 이런 부분은 훨씬 몇 년 앞서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 가서 2017년도에 가 있으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생활하는 거 어느 게 편하냐 그러면 중국이 훨씬 제가 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생활하는 데는 정말 편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은 아까 타다 같은 거 중국에는 디디 추생이라고 우버 같은 거죠. 우버 같은 거 있는데 저는 그 하루에 뭐 한두 번씩 이용하거든요. 어디 가면 꼭 그걸 이용합니다. 근데 그 앱은 딱 켜면은 이게 뭐 보통 차를 주문할 거냐, 고급차를 주문할 거냐, 아니면은 뭐 밴을 뭐 부를 거냐, 아니면 승합차를 부를 거냐, 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택시가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택시를 부르고 싶으면 택시를 불러도 된다는 거죠. 이게 앱이 굉장히 간편하고 그 택시도 그 앱 속에 편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는 타다금지법이 택시에 어떤 반발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이익단체의 어떤 그런 목소리, 사실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고, 만약에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아마 중국 당국에서 아마 억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이익단체의 그런 것도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 디디 추싱이라는 그 안에는 엄청나 많은 그 택시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택시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렌드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타다금지법이 뭐 무산이 되고 또 원격으로 시행 안 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를 먼저 하고 시장에 내보내는 이 정책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가. 중국은 반대로 무조건 시장 나갑니다. 나가고 이게 어떤 국민의 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이 시장으로 무조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어떤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말살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창의성 통제를 하겠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창의성들이 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물론 이제 중국도 단점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비판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그 못지않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 중국도 또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많은 국민들이나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중국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비상적으로, 중국 뭐 기술 그렇게 발달했어? 뭐 발달해봐야 뭐 한 수 아래지. 뭐 짝퉁 판치지. 뭐 소송해야 뭐 우리 기업이 이기겠어? 뭐 그런 오해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사실 되게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 그 창업 열기가 상당히 높다는 데 대해서 제가 구글 트렌드라는 걸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키워드 분석을 좀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전 세계 뭐 한 6, 70개국 언어로 어떤 키워드든지 2004년도부터 얼마만큼 검색했는지 검색량을 트렌드로 보여주는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은 제가 성공과 행복 두 키워드를 갖고 이 트렌드를 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2009년 내지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행복과 행복이 훨씬 더 많아요. 행복을 검색한 검색량하고
성공을 검색한 검색량의 차이가 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반대예요. 그 2009년,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오히려 더 성공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이 행복보다 많아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젊은이들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창업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하는 걸 걸렀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라 얻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은 아니다.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하거든요.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행복이 더 많아요. 검색량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번 이걸 좀 더 면밀히 한번 그 분석을 하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종기 동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먼저 제가 뭐 창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통계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그 중국, 우리나라, 일본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졸업 후에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6.8%, 대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60몇 프로, 나머지 20몇 프로는 뭐 그 진학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일본은 창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비율이 3.6%밖에 안 돼.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뭐 대기업에 취업하겠다 아니면은 뭐 진학하겠다. 근데 중국은 몇 프로 나왔냐면은 40% 나와. 40%.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40%. 근데 이게 이제 2014년 통계였고요. 2019년도에 또 통계를 했어요. 통계를 했는데 이게 거의 안 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진짜 대학생들은 창업에서 성공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안 그렇다는 거죠. 창업 지수가 우리나라 1.0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은 2.8인가 그렇거든요. 1.0이라는 거는 창업해가지고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고 2.8이라는 거는 한 번 실패해도 2.8배, 3배 가까이는 3번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창업 지수도 중국 2.8이고 우리나라 1.0밖에 안 되고 실제로 대학생들이 창업 의향이 아니라 실제로 창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대학생의 0.8%밖에 창업을 안 했지만 중국은 실제로 8%가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 창업 비율만 해도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창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참 중국은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부러웠어요.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창업에 대한 뭐 열망이랄까 그런 게 좀 중국에 비해서 좀 한참 떨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통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거의 다 창업하지 않았나요? 바른질문연구소 다 지금 창업을 해서 하고 있으니 예, 시니어 쪽을 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또 재밌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여기가 자꾸 이제 뭐 점점 더 무르익어집니다. 혹시 뭐 좀 더 얘기해 보실 부분 있을까요? 참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지금 좀 어때요? 많이 안정됐나요? 아니 뭐 요 며칠 또 뭐 한 100몇 명 뭐 발생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은 통제가 돼요. 왜냐면은 뭐 한두 명만 생겨도 우리 지금 서울의 구 자체를 아예 뭐 거의 뭐 봉쇄하다시피 해버리니까 핵산 검사도 그냥 이틀 만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100만 명씩 이렇게 다 검사를 해버리니까 사실 확산이 잘 안 돼요. 내가 중국에 있으면서 작년에 한 3월부터 8월까지 정말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힘들게 사니까 통제가 되더라고. 정말 방 안에 갇혀가지고 진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가족이 3명이었는데 출입증 두 장밖에 안 줘요. 그 3명이 밖으로 나가면 한 명 못 들어와. 하여튼 그만큼 하여튼 철저하게 했어요.
중국 철저하게 하고 지금도. 물론 이제 뭐 기울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리 이제 통제를 해도 뭐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확산은 중국은 절대 안 돼요. 아예 도시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막내인데 이제 55세 만 60이 그 뭐야 반올림하면 60인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떻게 이제 그 적용성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까 좀 뭐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얻는 차원으로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대학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할 건데 뭐 가르치기도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이런 하나의 어떤 새로운 지식들은 배우지만 현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취직을 했는데 방수, 건설 쪽 굉장히 하이텍 사실 여기 이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이텍 중에 하이텍인데 현실은 대부분 뭐 우리 준성이 형님이나 뭐 저나 뭐 건설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간극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트렌드도 알지만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 우리가 뭐 인문학 지식을 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될까? 어쨌든 뭔가 이런 공부하는 것들이 저희 삶에 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4차 산업혁명 전도사처럼 뭐 뭔가 좀 좀 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게 더 좀 재미있고 뭐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보다 뭐 좀 어떻게 좀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 어떤 지식적인 부뿐만 아니라 어떤 뭐 생활의 부 또는 뭐 다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넓힐 수 있는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것과 좀 접목이 좀 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하는 거는 누구나 지금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수십만 가지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 갖고 있는 뭐 아무리 활용해봐야 아마 2, 30가지밖에 없을 텐데 인공지능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옆에 집안에 있더라도 뭐 활용을 해서 자기가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테고 아예 구입을 안 할 테고 근데 자기가 좀 관심이 있고 그게 또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 자기한테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사겠죠. 나도 지금 AI 스피커를 산 지가 한 2년 되는데 초반보다는 지금은 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활용도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하지. 내가 뭐 별로 큰 그 몇 번 해보니까 뭐 그게 그거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만약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해 준다 그러면 또 활용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전통 산업과 이 첨단 산업 사이에 이 간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간극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방수 회사에 이제 지난주부터 취직했는데 이제 뭐 이런 거기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전혀 뭐 사실 이런 스타디를 하거나 같이 나누는 사람들도 아주 한정적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의 기회 제가 뭐 그런 전통 산업에서 어떤 사업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취직에 있는 동안이라도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그 여러 트렌드들을 좀 접목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갖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것들이 굉장히 일반 어떤 그 전통 산업하고 이 간극들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우리가 제안을 통해서 또는 뭐 개선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린 어떤 그런 관점을 갖는 정도로부터
또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최문 박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한데, 왜냐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접목되지 않은 영역들이 없을 정도로 다 접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취업했다는 방수, 난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도 어쨌든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테고, 그 방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또 항상 발생될 테고, 거기에 데이터들을 갖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뭐 분석을 하든지 어떤 최적화를 시키든지, 이거는 할 수 있는 분야이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인공지능 기술로 적용을 시키면, 아니 논문을 쓰시든지. 응? 일단 조금 전통 산업하고 특히 이제 이 조금 괴리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형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면 사실은 그걸 이제 접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박사가 열린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하시면 된다니까. 응? 삶이 참 힘듭니다. 삶이 2시간 출퇴근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제가 이제 건설 쪽에 있으니까 현재 추세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SDC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그런 이제 공장을 짓는 일을 저는 전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부분에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로봇을 활용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현재는 약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점점 그게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일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뭐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어떤 여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얘기대로 뭐 창의적인 어떤 다른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많아진다고 보면 그런 쪽에 가까운 뭐 일이 우리 노후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그런 쪽에 일을 찾는다 그러면 좀 이 변해가는 세상에 좀 부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 아닙니까? 형 안 들립니다. 예. 아니, 마무리할 시간 아니냐고. 네, 이제 그래서 오늘도 벌써 9시 40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좀 이제 눈 때문에 역시 이제 뭐 입장하는데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네, 눈이 막아서 그런데 아무튼 오늘도 이게 좋은 책, 재밌는 책 가지고 잘 또 서로의 관점을 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보시고 또 느끼는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좋은 토론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21년도 첫 근데 눈도 내려서 뭐 또 축하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토론해야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혹시 토론하고 싶은 책 있으면 한 권씩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여러 권이 나오면은 또 지난번처럼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두꺼운 책은 말고 재미있고, 그죠?
재미있고 좀 영감 있는 책으로 해서 더욱더 토론하시고 또 이번 한 달도 늘 건강하시고 아무튼 코로나 조심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예.